안녕하세요. 발제를 맡은 컴퓨터정보공학과 김영태입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할 주제는 소련은 왜 성공하고 또 왜 실패했는가입니다.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소련이라는 나라가 어떤 배경에서 탄생했는지 살펴보고 소련의 탄생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 후 소련이라는 나라가 강대국으로 성장하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이렇게 강력한 강대국으로 불렸던 소련이 어떻게 붕괴했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이 니콜라이 2세인데요. 니콜라이 2세는 300여 년간 이어졌던 로마노프 왕조의 마지막 황제로서 1917년 2월에 있었던 러시아 2월 혁명으로 인해 퇴위하게 됩니다. 1914년 7월 28일에 발발한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당시 러시아는 사회적 혼란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는데요. 이 당시 러시아의 상황이 어린이들이 먹을 우유가 모자르고 먹을 빵이 모자랐던 그 정도로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이 당시 공장 노동자들이 파업을 일으키고 이렇게 민중들의 시위가 매우 격해졌는데 이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니콜라이 2세가 군대를 보냈지만 군인들마저 노동자의 편에 서게 되고 결국 진압은 실패하게 됩니다. 결국 니콜라이 2세는 왕위에서 내려오게 되고 임시정부가 설립되게 됩니다. 그리고 1917년 11월 7일에 레닌의 지도하에 10월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위에 있는 사진이 레닌이고 왼쪽 아래에 있는 사람이 적의군을 창설한 레프 트로츠키입니다. 저 레프 트로츠키 오른쪽에 있는 게 트로츠키가 창설한 적의군의 모습이고요. 이 레닌이 이끄는 볼셰비키가 트로츠키의 적의군을 조직해서 러시아 제국의 수도인 지금의 상트페테르부르크라 불리는 페트로그라드를 장악하게 됩니다. 당시 이 혁명에 반대하는 백군 그리고 외국 열강이 볼셰비키를 공격해서 러시아 내전이 일어나는데요. 백군 그리고 외국 열강의 군대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 적군의 창설자였던 레프 트로츠키가 적군을 개편하고 이 적군이 외국 열강과 백군을 상대로 승리하고 모든 반대파를 숙청하여 볼셰비키가 러시아를 지배하게 됩니다. 또 이어서 1922년 12월 30일에 열린 소비에트 대회에서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벨로루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또 자카프카스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이 연합해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성립이 선언되었고 이렇게 해서 세계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련이 탄생하게 되었지만 소련 탄생의 가장 큰 주역이었던 레닌은 소련의 통치권을 행사하기 어려웠는데요. 왜냐하면 당시 레닌의 상황은 1918년에 있었던 암살 미수에 의한 후유증, 그리고 과로, 또 여러 가지 질병 등이 겹치면서 건강 상태가 크게 악화되었기 때문인데요. 이런 레닌의 후계의 자리를 두고서 트로츠키 그리고 스탈린이 격돌하게 됩니다. 당시 젊은 나이부터 그 능력을 인정받았던 스탈린 그리고 적의군을 창설해서 백군과의 러시아 내전을 승리로 이끈 트로츠키 간의 싸움이 결국 스탈린의 승리로 끝나게 되고 이 트로츠키는 1927년 국외로 추방당하게 됩니다. 이후에 그는 멕시코에서 암살을 당하면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소련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소련이 어떻게 국력을 확장하면서 또 성공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련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었는데요. 1980년대 말 고르바초프가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기 전까지 소련의 경제는 정부의 통제를 받는 계획 경제였습니다. 1928년 스탈린에 의해 계획되었던 5개년 경제 계획이 크게 성공하면서 소련은 큰 경제 발전을 이룩하게 돼요. 1930년대 미국에서 발생했던 대공황으로 인해서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은 매우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었지만 이 당시 소련은 대공황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아주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1938년에는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에 올라서게 됩니다.
사실 소련이 처음부터 이렇게 강력한 국가였던 것은 아니고요. 지금 표를 보면 아시다시피 1928년까지만 해도 소련의 공업 생산량은 크게 높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때의 소련의 공업 생산량이 미국의 8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 소련은 서구에서 봤을 때는 가난한 농업 국가에 불과했는데요. 소련의 초창기에 레닌이 소련을 공업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신경제 정책을 펼쳐서 작은 규모의 사기업 그리고 상업을 인정하는 등의 정책들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레닌 이후 후계를 물려받은 스탈린은 소련이 서방에 비해서 매우 뒤처져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소련의 모든 산업 그리고 모든 경제 활동을 국가에서 통제하고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930년대 대공황이 발발했을 때 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제가 크게 몰락을 하는 동안 소련은 대공황을 무시하고 크게 성장했습니다. 이때의 성장으로 소련은 유럽 제1의 공업국가로 성장했습니다. 사실 이때 스탈린의 주도로 인한 초고속 공업화가 소련을 강대한 국가로 만들긴 했지만 그 이면에는 어두운 면도 있었는데요. 혹독한 인권 탄압 그리고 희생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초고속 공업화를 위해서 스탈린은 농민을 쥐어짜고 농업을 탄압하는 그런 탄압이 있기도 했고 또 정치적으로는 대숙청을 감행하는 등의 그러한 어두운 이면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이와 동시에 독일에서는 아돌프 히틀러가 정권을 잡은 나치가 독일을 이끌고 있었는데요. 1939년 8월에 소련과 독일은 독일-소련 불가침 조약을 맺고 2차 세계대전 초반에는 나치 독일과 폴란드를 양분하고 핀란드를 침공해서 영토의 일부를 할양받는 등 이런 순조로운 행보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1941년 6월에 나치 독일이 독소 불가침 조약을 파기하면서 소련의 뒤통수를 치게 됩니다. 이때 독일과 소련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데요. 이 전쟁을 대조국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이 전쟁 초반에는 소련이 독일에게 밀리는 형세였지만 이후의 전투에서 연이어 승리하면서 1945년 5월에 베를린을 함락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 2차 세계대전에서의 승리로 인해 소련은 이전에 잃었었던 영토를 전부 회복하고 또 동독을 포함한 동유럽을 전부 영향권으로 집어삼키게 됩니다. 이 당시 대공황으로 인해서 쓴맛을 보았던 자본주의 국가들에게는 이런 소련의 공산주의는 매우 매력적인 이념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당시 대공황으로 인해서 이 당시의 자본주의는 매우 날것의 그런 자본주의였잖아요. 당시 노동자들의 인권 같은 건 생각하지 않았던 자본주의였는데 이 당시의 노동자들,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공산주의는 매우 매력적인 이념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소련의 2차 세계대전의 승리로 인해서 이런 소련의 강력한 군사력은 주변국들에게 매우 공포의 대상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동유럽 외에도 소련은 북한과 중국, 베트남 역시도 공산주의로 갈아타게 하는 성과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주변국들이 소련의 위성국이 되어감에 따라서 소련의 힘은 매우 강해졌고 또 위기감을 느낀 미국과의 충돌은 냉전이라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초강대국이었던 소련의 경기는 1970년대를 들어서면서부터 침체되기 시작하는데요. 소련은 1950년대 그리고 1960년대까지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였었는데 1970년대에 들어서 소련의 경제가 부진하게 됩니다. 이 이유는 계획경제의 비효율성 때문인데요. 이 계획경제의 비효율성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1985년에 새 서기장으로 미하일 고르바초프라는 사람이 임명되게 됩니다. 고르바초프는 당시 침체돼 있었던 소비에트 연방의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었는데요. 이 고르바초프는 1985년부터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라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개혁과 개방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고르바초프의 의도와는 다르게
사우디와 미국, 영국 간의 치킨 게임으로 인해서 석유값이 폭락해서 세수가 크게 줄어버린 데다가 심지어는 1986년에 체르노빌 원자력 사고가 터지면서 결국 소련의 경제는 회생 불가까지 가게 됩니다. 또 심지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글라스노스트, 즉 개방 정책은 소련의 체제하에 있었던 온갖 비리 그리고 온갖 범죄를 드러내게 되면서 소련 공산당과 그리고 또 소련 체제의 정당성에 흠집을 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고르바초프의 혁신 정책은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소련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붕괴를 초래하게 되는데요. 이 일은 또 결국 억눌려 있었던 민족주의가 발흥하게 만듭니다. 1986년 12월 라트비아에서 처음으로 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소비에트 연방에서의 탈퇴 그리고 민족 국가로서의 자주 독립을 요구하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로의 환원 등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고르바초프의 정책 실패는 점점 더 많은 국가와 소련으로부터 독립하게 만드는데요. 심지어 동유럽 혁명이 발발하면서 폴란드,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마저 독립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 이후 1991년 8월에 고르바초프에게 반대했던 사람들은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 쿠데타 지도자들은 시민의 지지를 받지는 못하고 대부분의 공화국과 시민들은 민간 저항을 시작하고 모스크바에서는 전역이 형성되었습니다. 러시아의 대통령이었던 보리스 옐친이 쿠데타를 비난하고 시민들의 지지를 얻게 됩니다. 수천 명의 모스크바 시민들이 러시아 주권의 상징적 장소였던 러시아 연방의회 그리고 보리스 옐친의 사무실인 모스크바 백악관에 몰려들게 됩니다. 쿠데타 지도자들은 옐친을 체포하는 데 실패하고 반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쿠데타 지도자들이 보냈던 특수부대들은 이 보리스 옐친의 사무실인 모스크바 백악관 근처에 접근하는 데까지는 성공하지만 바리게이트를 넘는 데는 실패를 했고요. 이렇게 쿠데타는 실패하고 쿠데타 지도자들은 구금되게 됩니다. 또 고르바초프는 서기장에 복귀되었고요. 하지만 고르바초프가 서기장에 복귀되었지만 고르바초프의 능력은 완전히 상실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연방이나 러시아도 중앙의 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죠. 이 8월과 12월 사이에 무려 10개의 공화국들이 쿠데타의 공포로 독립을 하게 됩니다. 또 이 기간 동안 러시아는 크렘린을 포함해서 소련 정부가 남긴 것들을 물려받기 시작했는데요. 1991년 12월 1일에 열렸던 우크라이나 독립투표에서 유권자들의 무려 90%가 독립을 선택하면서 우크라이나가 독립하게 됩니다. 이어서 같은 연도 12월 25일 아침에 고르바초프는 소련 서기장의 사임을 발표하고 소련 연방의 해체를 발표하면서 옐친에게 모든 권한을 인계했습니다. 이 다음날 소비에트 최고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를 인정하고 스스로를 해산시킵니다. 이렇게 한 시대를 주름잡던 강대국 소련은 해체되어 끝나게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초강대국으로 성장했었던 소련이 붕괴하게 된 이유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겠지만 가장 큰 문제를 한 가지 꼽자면 경제를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당시 소련은 다른 서구 국가들의 시장 경제 체제와는 다른 중앙계획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중앙계획 경제 체제라는 것은 이 체제 아래에 있는 국가는 모든 생산품의 생산량을 국가가 직접 정합니다. 자동차나 신발, 빵 같은 거의 생산량을 모두 직접 정하는데 또 시민 개개인에게 필요한 물건이 얼마인지, 몇 개인지, 물건의 가격은 얼마인지, 또 노동자들의 임금을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도 결정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것이 이론상으로 효율적이고 또 공정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당연하게도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겠죠. 따라서 이 경제체제 아래에서는 공급은 항상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화폐는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 당시 많은 소련 주민들이 극빈 상태까지는 아니었지만 기초 생필품이 충분치 않아서 필요한 물건을 구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이후에 고르바초프가
소련가 새로운 시장 경제 원리를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하긴 했지만 소련 경제는 이미 그런 속도감이 있는 개혁을 시행하기에는 이미 너무나 불안정한 상태였고 결국 이런 실패는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좌절감만 키우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이데올로기였습니다. 고르바초프는 글라스노스트, 즉 개방 정책을 시행했죠. 수십 년간 억압적인 정권 하에서 자기 생각을 말하고 또 질문하고 또 불평하는 것을 두려워했었던 소련의 국민들에게는 이런 더 큰 언론의 이런 국민들에게 더 큰 언론의 자유를 허용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사실 이런 개방이라는 정책은 소련이라는 국가의 사고 체계 자체를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많은 소련 주민들에게 이 공산당의 통치 체제가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얼마나 억압적이며 또 얼만큼 부패에 취약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소련 주민들은 서방이 얼만큼 부패했고 또 자본주의 정부가에서 국민들이 가난과 타락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살아오다가 1980년대 이후로 이전과 다르게 더 자유로워진 국민들이 다른 국가의 생활 수준과 또 개인의 자유, 복지 이런 것들이 내가 살고 있는 소련보다 훨씬 능가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소련의 이런 걸 알게 된 소련의 국민들은 큰 박탈감과 상실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이후 소련의 붕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제가 생각하는 소련 붕괴의 가장 큰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소련의 탄생과 발전 그리고 쇠퇴와 붕괴 과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제12강 소련은 왜 성공하고 또 왜 실패했는가에 대한 주제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